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60페이지 제11편 논토양과 밭토양. 이제 남은 부분이 논토양과 밭토양하고요. 그 다음에 뭐 토양 침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토양 오염. 자, 이런 쪽은 사실상 출제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가 가끔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오는 출제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뭐 공부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중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논토양과 밭토양에서 우선 논토양의 일반적인 성질하고 나와 있죠. 자, 첫째 한번 봅시다. 일단 논토양과 밭토양의 차이는 뭐예요? 논토양의 경우는 물을 우리가 작물을 기르는데 물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게 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수에 의한 토양 상태가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담수를 한다 담수. 자, 담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이제 물이 담수가 이렇게 이제 물이 담수 상태가 된다. 물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얘기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물과 접하는 이 부분에 소위 말하는 산화층이 형성이 되고요. 산화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화층이 형성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점토 광물의 일정한 성분이 용탈이 되죠. 용탈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환원층이 여기에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화층과 환원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토층의 분화가 나타난다. 토층이 이렇게 분화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담수에 의한 토양 상태의 변화해가지고 담수 후 시간이 경과하면은 논토양은 산화층과 환원층으로 이렇게 토층 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토층 분화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산화층과 환원층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라고 볼 때 산화층의 경우에는 물이 접하는 부분의 포층수 약 1cm보다 작은 정도까지 비교적 산소 함량이 많은 부분이 산화층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물이 이렇게 차 있다 이 말이죠. 물이 차 있다. 그래서 작토의 표면과 물이 접하는 부분의 포층수 요 사이 요 1cm 미만이다 말이에요. 1cm 미만의 요청. 자, 1cm 미만의 요청이 산화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층이 형성된다. 그리고 산화층에는 산소 함량이 비교적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3번에 보니까 산화층에는 철이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해서 즉갈색을 띈다. 그래서 이 산화층의 경우에는 철이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해서 색깔이 즉갈색을 띈다. 그래서 토양의 색깔이 즉갈색으로 나타납니다. 산화층에서는 즉갈색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환원층은 산화층 아래의 산소가 부족하여 행기성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층이다. 그러면 산화층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환원층인데 이 환원층은 물이 고여있는 부분의 아래 조금 1cm 미만의 토양. 요게 이제 산화층인데, 이 산화층의 색깔이 즉갈색을 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환원층이다, 이러네. 근데 환원층의 경우에는 산소가 빠져나가지. 산소가 빠져나가니까 결국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요 환원층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들은 햄기성 호흡을 합니다. 미생물들이 행기성 호흡을 하는 행기성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기성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되고 논토양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논토양의 특징은 환원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산화층 아래에 있는 요 작토의 부분에 해당되는 요 대부분은 환원층이다. 대부분은 환원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환원층에는 철이 아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 산화철이 아니고 아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
아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청회색을 띈다. 청색, 회색, 청회색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청에서는 철분이 산화철의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산화청의 토양의 색깔은 젓갈색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환원청으로 오면은 이 환원청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고 여기서 산소가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산화철이 아니라 아산화철의 상태로 하게 되고, 아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고 색깔은 청회색이 된다. 자, 그러면 화학기호를 쓰면 산화철은 Fe2O3입니다. 아산화철은 FeO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O3에서 오니까 산소가 많이 빠져나가 버리죠. 환원이 된 거죠.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색깔 자체가 이렇게 토층이 분화되면서 색깔이 달리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담수에 의한 미생물의 변화 한번 봅시다. 이번에 환원층에서는 햄기성 미생물들에 의해서 토양 내 물질은 환원 분해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환원층에서는 햄기성 미생물, 산소가 부족하니까 햄기성 미생물이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환원에 의해서 분해된다. 환원 분해가 이루어진다. 자, 산화 분해하고 환원 분해하고 차이가, 환원층에서는 환원 분해가 이루어지고 산화층에서는 산소가 결합되는 산화 분해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환원 분해가 이루어지면 여기선 그 분해 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환원 분해의 경우는. 그래서 환원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환원 분해가 이루어질 때는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분해 속도가 어때요?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환원 분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기물 분해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환원성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물질들이 토층 내에 집적되어 그 농도가 높아지면 생육에 해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성 물질이 집적될 수가 있다. 환원 분해가 이루어져서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늦고 환원성 물질이 집적될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 3번에 환원성 물질, 유해 물질의 생성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느냐 작으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선 CEC가 낮은 사질계 토양이 CEC가 높은 식질계 토양보다도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환원 분해가 이루어지면 환원성 물질이 쌓일 수가 있다. 집적될 수가 있다. 자, 환원성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한다면 메탄가스나 황화수소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메탄가스나 황화수소와 같은 환원성 물질이 집적이 된다. 그러면 환원성 물질이 집적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근데 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자, 그러면 환원성 물질이 집적이 되는데, 집적된 환원성 물질이 그대로 계속 집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료를 줬을 때 비료의 성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비력이 좋은 CEC가 높은 이런 경우에 집적성은 그대로 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CEC가 높은 그런 토양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CEC가 낮은 이전 토양의 경우에는 보비력이 낮아서 쉽게 내려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EC를 볼 때 사질계, 다시 말하면 모래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사질계 토양의 경우가 CEC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CC가 높은 식질계 토양의 경우는 CC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pH 정도는 CC가 낮은 토양이 더 크다. 토양이 pH가 더 크다. 자, 그래서 361페이지에 3번에 보면 환원성 유해 물질의 생성으로 인한 pH 정도는 CC가 낮은 사질계 토양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CC가 낮은 토양의 경우에는 보비력이 낮습니다. 보비력이 낮고, 그러니까 비료를 좀 준다라고 하더라도 비료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힘이 낮고, 보수력이 낮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흡수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CC가 낮은 토양의 경우에 환원성 유해 물질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피해는 더 크다. 환원성 유해 물질이 잘 씻겨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담수에 의한 물리화학적인 변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토양의 pH 값은 담수 후에는 모두 중성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물을 채우면 중성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하는 전이 EH는 토양은 환원 상태로 발달하게 되는 경우에 EH는 감소한다 이랬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토양 내의 산소가 없어지면 행기성 미생물들이 전자의 수용체를 필요로 하므로 토층 내의 산화 상태의 화합물들을 환원시킨다. 따라서 환원 상태로 발달됨에 따라서 EH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다시 말하면 환원층에서는 간단하게 환원층에서는 EH 값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담수로 인한 토층 분화를 쭉 살펴봤고요. 이 토층 분화의 결과 산화층의 경우는 색깔이 젓갈색을 띈다. 그 다음에 환원층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청해색을 띠고 환원성 물질이 집적될 수가 있다. 그리고 EH가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논토양에서의 암모니아 생성 촉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논토양에서는 또 암모니아 생성이 촉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첫째 건토 효과다라는 게 있다. 건토 효과. 그럼 건토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습한 토양을 건조시키면 토양 유기물이 광물질 토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것을 다시 건조된 토양을 다시 담수하면, 물을 대면 미생물의 활동이 촉진되어서 암모니아의 생성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건토 효과라고 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1번에 건토 효과의 의미를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온 상승 효과. 논토양의 지온을 높이면 미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은 한 28도 내지 30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논토양의 지온을 높이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자,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결국 암모니아의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유기태 질소가 무기화됨으로 인해서 암모니아태 질소의 생성이, 암모니아의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알카리 효과. 석회와 같은 알카리성 물질을 토양 중에 가하면은 미생물의 활동이 촉진이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암모니아의 생성량이 증가되게 된다. 그래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암모니아의 생성량이 증가되게 된다. 자, 이런 것을 알카리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장 우리나라 논토양의 주요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논토양의 경우는 364페이지의 화학적 특성에서 2번을 보면 우리나라의 논토양의 연차별 변동을 살펴보면은 복합 비료의 성분에서 공급되는 인산과 칼리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 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감소되고 있으며 유기물과 유효 구산의 함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논토양의 화학적인 특성을 보면
인산과 칼리의 함량은 점점 증가되더라. 인산과 칼리 함량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기물이나 유효 구산의 함량은 별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위생산답 이런 거. 저위생산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량이 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위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낮은 이런 경우를 저위생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생산량이 좀 낮은 이러한 논을 저위생산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위생산답의 경우는 주로 어떤 게 있겠는가? 사륵질답이라든지 습답이라든지 염류토라든지 뭐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량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륵질탑이다라고 하는데, 사륵질탑이다, 사륵이다 하면은 모래가 그 구성 성분 중에 모래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래와 자갈 함량이 너무 많아서, 모래와 자갈 함량이 너무 많아서 물 같은 게 바로 빠져버리니까 보수력이 아주 약합니다. 보수력이 아주 약하고, 양분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는 이미 아주 약한 양분의 보유력도 약하고, 그리고 용탈이 심해서 대체로 비료의 분시 효과가 큰 토양이다. 그래서 비료를 줘도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런 토지가 사륵질탑입니다. 이런 그러면 사륵질탑의 경우에는 양질의 점토 함량이 많은 이런 진력을 객토해 줄 필요가 있겠죠. 딴 데서 이런 식토를 가져서 객토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배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환원된 철의 급격한 농도 증가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사륵질토가 어떠한 토지이다, 따라서 이런 사륵질토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식토를 객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습토. 습토의 2번을 한번 보면, 습해나 냉해를 밖에 싣고 토양의 환원이 심해서 유기물의 행기적인 분해로 인해서 황화수소나 메탄가스와 같은 이러한 환원 물질이 집적됨으로 인해서 생육의 저해를 많이 받는 이러한 토지가 습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습답 물이 너무 많이, 습기가 너무 많은, 물이 어느 정도 조금씩 배어있는 이러한 토지가 습답이기 때문에 이건 배수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철저히 해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67페이지 염류토. 염류토는 주로 간척지 바다를 메꾸어서 논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염분 성분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염류의 성분이 아주 많아서 그로 인해서 배의 생육이 불량한 이러한 토지가 염류토입니다. 그러면 이런 염류토의 경우에는 염류를 많이 씻겨 내려가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배수 시설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염분 농도가 비교적 높은 물을 사용해서 계속 씻어내다가 점차 염분 농도가 낮은 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368페이지에 노후화답이라는 게 있다. 이 노후화답, 이것도 역시 생산량이 상당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저위생산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노후화답은 저위생산답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7번에 1번 스타하고, 그러니까 저위생산답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많은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노후화답이다. 노후화답이다. 그럼 노후화답은 3번에 보니까 식물 영양분이 하청토에 용탈 집착되어서 작토층에서는 이들 성분이 부족한 토지이고, 특히 작토 등의 철이 부족한 토양에서 노화답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노화답의 특성은 영양분이 아래층으로 계속 용탈되어 버렸기 때문에
작토라고 하는 것은 작물의 뿌리가 내려서 실제로 작물의 생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토지가 작토입니다. 작토 부분에서 영양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 영양 부분이 부족한데 그 중에 특히 철분이 부족한 그런 토지다. 철분이 부족한 그런 토지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작토층에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색깔이 철분이 부족하니까 토지 색깔이 청회색 또는 아예 회백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회색이나 백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철분이 풍부하면 칡갈색을 띠겠지만은 철분이 부족해서 회백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각종 무기양분이 부족하다, 특히 철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뿌리에 철분이 부족하면은 뿌리에 활력이 줄어들고요, 뇌의 이파리가 호마역고병 같은 것에 걸리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후화답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후화답이 저위 생산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후화답의 경우는 특히 영양분이 다 아래쪽으로 용탈되기 때문에 무기 영양분이 부족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철분이 부족하고 그 색깔 자체가 회백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후화답의 계량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7번에 보면 계량 나와 있네. 그래서 철분을 함유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노후화답의 경우는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심갱하여 하층토에 집적된 무기 양분을 작토층으로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 심갱이다라는 것은 논을 가는데 깊이 간다. 깊이 가서 자, 이게 이제 작토층이고 요 밑에 이제 심토다, 심토. 이 심토까지 논을 깊이 파가지고 뒤엎어줌으로써 여기까지 양분이 용탈된 것을 다시 작토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무기 양분을 작토층으로 되돌려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5번에 작토층에 부당한 무기 양분을 직접 공급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철분이다, 철분. 그래서 철분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철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인칼리,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 같은 무기 물질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후화답을 계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토양을 대충 살펴봤고요. 이제 밭토양을 한번 볼까요? 자, 밭토양에서 우리나라 밭토양의 일반적인 성질례가 371페이지 쭉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밭토양의 일반적인 성질을 쭉 보면 첫째, 밭토양은 물을 대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농가는 달리 관계수에 의한 양분의 천연 공급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논의 경우에는 물을 대주기 때문에 그 물 속에 영양분이 많이 섞여 내려오지만 밭의 경우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강우에 의해서 오히려 염기 성분이 칼슘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용탈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성화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산성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석회 시용의 효과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석회를 시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토양이 우리나라 밭토양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쭉 내려가서 5번에 보니까 대체로 토심이 20 내지 50cm로 얕고 작토의 깊이도 10cm 정도밖에 되지 못하며 토양 경도가 높아 작물의 뿌리의 신장이 나쁘고 토피 유실이 많은 편이다. 자, 우리나라 밭토양을 보면은 토심이 20 내지 50cm로 낮고 작토 깊이가 한 10cm밖에 안 돼. 그리고 유효심도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 50cm 이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있어 주로 밭토양 경사가 있어서 비가 온다면 유실이 많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니까 시설 원해지에 있어서 염류 집적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시설 재배를 한다. 시설 재배, 비닐 하우스와 같은 시설 재배를 하겠다. 그러면 시설 재배의 특징을 보면요. 시설 재배의 특징을 보면 체크 포인트의 3번에 보니까 시설 재배에서는 재배 횟수가 증가할수록 토양 용액의 질산 이온과 칼슘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시설 재배에서는 특히 질산 이온, NO3, 질산 이온과 칼슘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칼슘은 칼륨이나 나트륨 이온과 길항작용을 하여서 나트륨이 많이 존재하면 칼슘 흡수가 현저하게 억제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칼륨이나 나트륨 이온과 같은 상쇄작용, 길항작용이라는 것은 상쇄작용이 있어가지고 나트륨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토양에서는 칼슘의 흡수가 아주 제한을 받게 되는, 나트륨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토양에서는 칼슘의 흡수가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시설 재배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에 의한 장애를 받기가 쉽다. 다시 말하면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탄소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탄소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탄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겠죠. 그래서 낮에는 탄소 농도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시설이 아닌 노지보다도 훨씬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설원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가스는 암모니아와 또 아질산 가스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시설 재배에서 암모니아 가스나 아질산 가스가 방출이 될 때 이것이 노지와는 달리 외부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5번째로 보니까 토양 염류의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관수를 많이 하여 용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물을 많이 대서 용타를 시켜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50cm 이상 깊이로 갈아서 표토와 신토를 혼합시켜줄 필요가 있고, 토양 유기물을 다량 투입해서 완충 능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 재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토양 관리인데, 자, 이 외에도 재배 시설의 토양의 특징들을 조금 몇 가지 더 정리를 하면, 시설의 토양 관리 경우에 첫째, 정발량과 강우량을 비교하면 수분의 경우에 강우를 비교하면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정발량보다 강우량이 훨씬 적습니다. 강우량이 침투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정발량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노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강우량이 쫙 있고, 그래서 이제 정발된 양 비교하면 강우량이 더 많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빗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부성분 같은 것이 용탈이 심하게 나타나지만은, 시설 내에서는 강계수에 의해서 공급이 될 뿐이기 때문에, 이게 강우량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공급량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강계수에 의한 양하고 정발량을 비교를 하면은, 이런 강계수에 의해서 공급되는 양보다 정발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발량이 많기 때문에 염류가 축적되는 경향이 많다. 염류 직접이 노지에 비해서 이렇게 봐. 자, 이걸 노지에 비해서
노지의 경우는 비가 한번 오면 토양의 염기를 싹 씻겨 내려갑니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염류가 집적이 안 되고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나 재배시설의 경우는 비가 오더라도 그걸 전부 다 막아주고 사실상 그 안에는 강계수의 양만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발량보다 이게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노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염류가 집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염류가 집적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염류가 집적이 되면은 결국 뿌리는 생리적으로 영양을 받아 수분과 양분, 특히 칼슘을 흡수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염류 집적 현상이 나타나면 칼슘의 섭취가 약해지고 뿌리가 칼슘을 섭취한다면 뿌리의 칼슘 섭취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작물의 경우에 칼슘 결핍 현상을 겪게 된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재배시설이다. 재배시설의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배시설의 경우에는 칼슘의 집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밭 토양의 비옥도 향상 봅시다. 376페이지. 객토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토양을 개량해 줄 필요가 있는데 토양 개량을 위해서는 석회를 시용해서 중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석회에 칼슘 이온은 잎단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잎단화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기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역시 보수를 증대시키고 잎단화를 촉진시키고 유기물을 시용을 하면은 유기물 분해를 해서 부식화되고 부식은 일반적으로 부식화되면 토양이 흑색을 띠에 따라서 오히려 지온을 높여주는 지온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효과도 있게 되고 완충력을 증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미생물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